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그것만이 삶의 이유라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뒤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에는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작은 마을이었고 18배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조금 더 나오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작은 전세방 하나를 얻었고 25세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가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 웃음을 봤을 때 저는 이 사람과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사진 속의 저와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때마다 허리가 휘었고 장을 볼 때도 가격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작은 식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었고 아내가 오늘 힘들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결혼 후에도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명절에는 손수 떡을 빚었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물수건을 챙겨줬고 겨울엔 내복을 미리 다려두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 민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무게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눈을 꼭 감은 채 잠든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병원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민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민준이가 처음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선 날, 그 모든 날들이 제 삶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들입니다. 아내도 민준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민준이 이야기를 한 보따리씩 풀어놓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이런 짓을 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에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서 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돈이 문제였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공사장 막노동,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어떤 날은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 3시에 귀가해서 2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무릎을 많이 다쳤는데 아직도 날이 흐리면 시립니다. 몸이 힘들 때는 민준이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치료받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당신이 낫는 게 먼저야.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아내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내가 씩씩한 척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듣는 날은 함께 병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아내는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 아내가 꽃잎 하나를 손에 받아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먼 하늘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떠났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2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잘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피곤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베개에서 아직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사라질까봐 베개를 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10살짜리 아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에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학교 숙제를 도와줘야 했고, 민준이 도시락을 싸야 했고, 민준이 운동회에도 가야 했습니다. 아내 몫까지 제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김밥도 쌌고, 아이 생일에는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민준이는 맛있다고 2개나 먹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민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박민준 학생, 참 성실한 아이예요.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야근을 늘렸습니다. 학원도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기 때문이었겠지요. 학원 끝나고 밤 10시에 돌아오는 민준이를 보면서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좀 더 편하게 해주지 못해서, 좀 더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민준이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잘 컸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반에서 늘 상위권이었고 수시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혼자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해냈어요.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따라서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대학 졸업식, 민준이가 학사모를 쓰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20년 넘게 쌓인 피로가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우리 둘이 졸업식장 한쪽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습니다. 졸업 후 민준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회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30이 넘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준이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올 때 저는 혼자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옆에서 같이 울었으면. 그래도 그날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기뻤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집을 조금 넓혀야 할 것 같아요. 손주 계획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작다고 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되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때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복도에 민준이 키를 재던 흠집이 아직 남아있던 집, 아내가 창가에 화분을 키우던 집, 정들었지만 미련은 두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날, 오래된 서랍 속에서 아내가 쓴 메모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운동회 날 김밥 잊지 말 것. 아내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보탰습니다. 수십 년 모은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비상금도 꺼냈습니다. 결국 제 이름으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생활비 몇 달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손주가 생기면 내가 봐주면 되지. 새로 산 집은 아들 명의로 등기를 쳤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의심 한 점 없이 믿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가끔 민준이와 산책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였고 며느리가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다 같이 먹었는데 며느리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차차 따로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하고 민준이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저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게 미안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화장실을 너무 오래 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장만해준 집인데 저는 손님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 달라졌습니다. 아기는 예뻤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기를 자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상냥하게 들렸지만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문이 닫혀 있었지만 복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돼?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참다 참다 터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민준이가 주말 아침에 차를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데 한번 가봐요. 저는 어딘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나들이라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건물 앞에 차를 세우더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저는 건물 입구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인 요양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어르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고요. 밥도 3끼 다 차려주고 의사 선생님도 자주 오시고. 저는 민준이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다 내어주고 전셋집도 없이 아들 집에 얹혀 살다가 이제는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신세가 됐구나. 다리가 풀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낯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노인 몇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이는 짐 정리를 도와주고 돌아갔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버지. 차 소리가 멀어지는 걸 창문으로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18배 서울 올라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놀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 병원비, 아들 학원비, 아들 결혼자금, 아들 집값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요양원 침대 하나뿐이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었습니다. 아내 생각도 났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두운 천장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요양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편했습니다. 새끼를 꼬박 차려줬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왔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 민망했는데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금방 친해졌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엔 정자 아래서 바둑도 뒀습니다. 노래 교실도 있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가르쳐줬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따라 부르게 됐습니다. 한 어르신은 틈틈이 시를 쓰셨습니다. 종이에 꾹꾹 눌러 쓴 시를 게시판에 붙여두셨는데 읽다 보면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정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입소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자리가 없어서 합석을 했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자 여사는 저보다 2살 많은 74살이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고 잘 웃고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분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밥 먹다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웃을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으면 자꾸 따라 웃게 됐습니다. 정자 여사도 쉽지 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셋을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딸들도 이제는 제각각 자기 살림을 차리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서운하지 않냐고요? 정자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식들도 사는 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저는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나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산책로에서 나란히 걷다가 정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왜 그렇게 늘 슬픈 얼굴이에요? 저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에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 이야기,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전 재산을 내어준 이야기, 요양원에 오게 된 이야기. 정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위로인지 충고인지도 모를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다녔습니다.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오후에는 작은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설악산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는데 정자 여사가 창문 너머 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맞네요. 이걸 보니까.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정자 여사와 뭘 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작은 설렘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정자 여사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말이 잘 나왔습니다. 평소엔 말수가 없는 편인데 그 앞에서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이야기,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공장 다닐 때 힘들었던 이야기. 정자 여사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사무실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방문객이 왔다고 했습니다. 나가보니 민준이었습니다.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연락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얼굴을 보는 건 몇 달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잘못 받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집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집, 제 퇴직금과 적금이 들어간 그 집이. 한참 말을 이어가다가 민준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는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했겠지요. 통장에 남은 게 없어도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자 여사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구나.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이제 가진 게 없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구나.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원망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이 아이도 참 힘들었겠구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나한테 이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민준이 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잘 될 거다. 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민준이는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10살짜리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하고 말했던 그 아이가. 저는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정자 여사와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구름 사이로 퍼지면서 마당 잔디 위에도 따뜻한 빛이 깔렸습니다. 정자 여사가 그 노을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다 준 것, 요양원에 오게 된 것, 그 긴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덕분에 여기 왔으니까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만났고요. 정자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초승달처럼 눈이 가늘어지던 아내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뒷모습도 따뜻했습니다.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어느 날 밤 요양원 복도에서 혼자 달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정자 여사도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네, 뭔가 머릿속이 시끄러워서요. 우리는 복도 창가에 나란히 서서 달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침묵이 늘 외로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없이 있으면 서로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자 여사와 함께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한참 달을 보다가 정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요, 오히려 여기 와서 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있을 때는 혼자잖아요. 밥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도 혼자 보고 여기선 적어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랬습니다. 아들 집에 있을 때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따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낯선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달을 봤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야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요양원에 온 지 6달이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민준이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여기 잘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전화기 너머에서 민준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은 내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싫었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작게, 조심스럽게.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서 정자 여사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 여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요양원에 새로 입소한 분이 있었습니다. 70살의 할아버지였는데 처음 왔을 때 표정이 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멍하고 어두운 얼굴. 식사 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정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옆에 가봐야겠어요. 정자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박 선생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식판을 들고 그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새로 오셨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도 처음엔 이랬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좋기까지 했습니다. 정자 여사가 만들어준 된장찌개를 먹던 날, 요양원 마당에서 처음으로 나팔꽃이 피어난 날, 민준이가 손주 사진을 문자로 보내준 날, 그런 날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꼭 돈이 많아야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넓은 집이 있어야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곁에서 나란히 걸어주는 것, 밥 먹다가 같이 웃는 것, 노을 앞에서 나란히 서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하지만 어쩌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날. 사실은 나 자신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 잃고 나서야 정작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오늘도 정자 여사와 산책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인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다 내어줬는데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이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말하고 싶습니다. 잃은 것에만 눈이 가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 평생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막상 멈추고 보니 주변에 따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작게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요. 그 허탈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디선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온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 온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몰래 듣는 이야기였습니다.